네, 마지막 강의입니다. 좀만 더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3의 29번입니다. 신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글자만 있었던 게 원래 신문이었죠. 근데 이제 글자만 있었던 예전과 달리 신문도 인터넷 웹페이지의 어떤 스냅 사진처럼 글자나 이미지, 아이콘 등을 조합해서 그래픽 형식으로 둘이 닮아간다,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네요. 사진, 그래픽, 아이콘 등을 이용해서 글로만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 적절한 반응을 이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보시고요. 테스트 3의 31번입니다. 감정 그 자체로 기억 속에 저장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심리학에 있어 왔다라고 하는데요. 즉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감정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경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 이제 들어가냐 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영어를 보실게요. 어떤 상황을 고려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감정이 재구성된다 이 말이겠죠. 어떤 감정을 겪었을 때 그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감정이 재구성되어진다. 즉, 감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겪었던 상황이 같이 들어가는 거다. 바로 그 모양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보시면, 그런 감정을 경험한 상황을 상기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때랑 지금이랑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옛날의 슬픔과 환희를 생생하게 떠올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슬픔과 환희를 겪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똑같은 감정이 나오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어쨌든 간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은 다른 감정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3의 33번입니다. 우리가 철학하면 그 토가 뭔지 알죠? 토가 입은 수염난 남자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또 저번에 그거예요. 그리스 시대의 어떤 철학자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 말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철학이라는 건 모든 문화에서 추구되어져 온 거, 그 다음에 특정한 외부 지식에 대한 의존이 없어요. 특정한 지식에 의존이 없다는 건 보편적이라는 거죠.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가진 것,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든 통하는 지식이다,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회과학과의 차이점이라고 했네요. 거꾸로 생각하면 사회과학이라는 건 시간이나 지역을 갖다가 구애를 받는다는 거죠. 바로 예시 나옵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예시로 역사학이 나와요. 당연히 역사학이라는 건 시대를 초월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대를 갖다가 통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철학하고는 다른 것이고, 여기서 사유하고 관념한다는 건 철학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철학적인 특징만으로는 역사 연구가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특정한 과학적 견해나 인간 행동의 관찰이 있어야만 한다는 건 모든 인간한테 통용되는 게 아니라 개인들마다 어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역사학이나 심리학은 사회과학에 대한 특징이 되고, 이 사회과학이랑 철학은 차이가 있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철학이라는 거 다시 보편적인 거, 시대 초월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회 34번입니다. 음악적 판단은 절대로 완전히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음악에 대한 취향은 바로 나오네요. 취향이라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사회적인 것이라는 거죠. 다시, 특정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어떤 미적인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음악을 좋아하는 문화적 판단을 뭐라고 해요? 동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화폐나 통화로 수단 삼아서 사회적인 위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요, 이 문화의 어떤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이랬다 저랬다 금방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특징이 이제 덜 분명해지는 거죠. 그 와중에 문화 간 이동도 용이해져요. 쉬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뭔가를 좋아하는 취향의 문화가 더 다양화되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효과로 개인이 어떤 특정 음악 분야에서 유일한 권위자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하기 때문에 유일한 권위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밑에 이 부분 읽어보시면 깔끔하게 요약해뒀습니다.
3-35번입니다. 수학 나오고요. 논리 나오고요. 연역 나오고요. 다시 과학 나왔는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데 적합한 수학이 과학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거꾸로 봐요. 언어로 하면은요, 이 추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누구 덕분에? 수학적 표기법 덕분에 이 정교하고 광범위의 연역적 추론이 가능해졌어요. 그것도 단순하게 쉽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학적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했는데 벗이 나왔네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화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가 딱딱 나오는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단순화된 사례에 적합하기 때문에 마냥 수학에만 의존하면 안 좋을 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시가 나와요. 유기화학이 나와요. 유기화학은 단순히 수학이나 일반적인 과학처럼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고 복잡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복잡한 유기화학에서 발전하는 어떤 논증법, 연역법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잡한 유기화학에서 발전한 논증법은 수학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광범위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뭐라 하죠? 뾰족가로 쳐진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학적인 것이 연역법에 적합해서 과학에 적용될 수 있는데 단순화된 어떤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한 영역에서는 또 그만큼의 다른 어떤 추론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테스트 3강의 38번입니다. 국가공중보건법 나왔는데요. 이 국가공중보건법이 결함을 갖는 원인은 뭐예요? 국가공중보건법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법규는 최근 것이긴 한데 많은 법규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효과성이나 아니면 지금 현대 기준에서는 많이 부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중보건법 제정 당시에는 널리 행해졌다고 나왔는데 문맥상으로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널리 퍼졌던 그냥 그런 과학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적인 과학적 이해나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규범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의 어떤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특히 지금 계속 보면서 현대 문화의 어떤 특징이 바로 뭐예요? 다양성이잖아요. 어떤 각기 다른 방식의 기준이 활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각가지 종류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엔 비교적 적은 위험이었는데 세상이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의 기준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래된 법규가 글러서졌을 당시에 이 과학의 초기 단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현대 예방과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옛날 지식만을 가지고 옛날 기준만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질병을 처리하기에는 어떤 적합하지 않다라는 내용이겠죠. 4-23번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뾰족가루 부분을 보고 맥락을 좀 잡으세요. 유기농 제품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는 유기농은 실은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이 유기농이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맥락 잡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어차피 설명해도 또 이 부분 그냥 읽는 내용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설명하면서 문득 생각해보니까 유기농이 좋은 내용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네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농이 조금은 약자, 안 좋은 영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불과 저번 시간인가 유기농이 어떤 게 나왔었어요?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환경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멀리 퍼져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때 자금도 없고 인력도 없을 때 그때 어떤 방법이 있냐 했더니 오히려 이 유기농 제품을 해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어차피 친환경 제품은 돈을 더 내고 사 먹기 때문에 상인들도 거기에 따라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생산자들은 줄어든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왔었는데 이번 지문에서는 유기농에 대해서 조금은 그때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24번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해요. 원시 인류의 삶에서 이성적인 사고에 대해 말하자면 이성은 기계적 의식적 판단, 이상을 의미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성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성적인 사고인데 이 이성이라는 건 기계적 판단, 의식적 판단, 이상을 의미한다. 그냥 이 정도만 놓고 보세요. 이렇게 해도 아마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내용이 추상적이라.
이거를 한번 요약을 한번 보면,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는 느려요. 머리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느려요. 그래서 위험한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순식간에 반응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속하고 극적인 의사결정이 이런 이성적 사고를 피하면서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간 부분을 일단 냅두시고 마지막 보시면 이 즉각적인 사고, 신속하고 극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응이다 이 말이죠. 그때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실은 이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는 느리긴 느렸죠. 하지만 이 사고의 목적이 뭐였는데요? 생존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볼게요. 이성적 판단의 목표인 생존을 위해서 이 즉각적인 사고가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즉각적인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잘 맞아떨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생존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에 이 즉각적인 사고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강의 29번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화가가 자기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려가면서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차츰차츰 전개가 돼간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구도나 주제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겠지만 하나가 부족하면 또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가하겠죠. 이러한 걸 갖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추가하고 하나씩 추가하면서 전체 속에서 봤더니 새로운 관계가 또 형성되더라는 거죠. 안에 구성 요소들이.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렇게 부족한 거 고치려고 추가하고 이렇게 구성이 변해가는 과정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뭐라 했냐면 유기체 같다고도 표현했어요. 뭔가 계속 뭔가 변화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화가는 뭘 잘하냐면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잘해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못하는데. 근데 이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가 뭐예요? 재료를 변화시키는 어떤 과정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나오네요.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새로운 관계도 형성해 나가고 그런 변화에 맞춰서 재료 또한 변화시키면서 또 어떤 변화를 형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뭐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림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려나가면서 그림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상호작용, 또 뭐 유기체처럼 성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4의 34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행동에 대한 이유를 댈 때 그 행동이 어떻게든 목적을 앞당길 것이라는 믿음을 언급한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할게요. 돈을 왜 모아?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행동을. 왜 돈을 왜 모으는 행동을 했어? 라고 했더니 아이폰 사려고 돈을 모아 라고 대답을 했죠. 돈을 모으려는 행동이 아이폰을 사는 목적을 가까이 해줬다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어렵게 내용을 표현합니다. 학자가 뭐라 했냐면요. 이 행동을 선택한 거 왜 했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대요. 이 의식이라는 것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현실을 의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아이폰을 사는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행동이 직접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 나왔죠? 잠시만요.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자연과학과는 대조되는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의식의 특징을 우발적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의식이라는 거 뭐였어요? 직접적 반응이 아니라 어떤 걸 해석하는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그럼 우발적인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식을 우발적인 거라고 했어요. 뭐라면 이 우발적이라는 건 현실에 대해서 그때 해석에 따라서 나오는 거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의식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발적이라는 건 현실을 의식하고 해석했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실은 이거 조금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좀 가볍게 다루면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마지막 부분만 좀 짚어보세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유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쉽게 말하면 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어떤 원인과 행동에 대해서 목적과 어떤 원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갖다 우리가 부여해주면 저마다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해석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존중해서 자연과학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니 그딴 게 어딨어. 무조건 원인과 결과지. 네가 그걸 갖다가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어딨어라고 생각해버리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동일하다고 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강의 40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첫 문장이 너무 기니까 뭐 약물 중독, PET, 장기적 관찰, 도파민 나오고요. 체중이 증가하면 중독에 해당한 행동도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답니다. 일단 도파민하고 중독을 좀 다르게 봐요. 도파민 하면은요, 뇌에 보상을 줘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근데 중독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거. 뭔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하는 거 좋아하는 것과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거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 당연히 문맥상 중독이 더 안 좋은 거겠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뭐예요?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보통 음식은 좋아한다고 해요. 중독이 아니고 그냥 보상 뇌에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고지방 단 음식, 초콜릿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 거 땡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중독의 현상입니다. 그렇게 나타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뭘 말해요? 음식 만드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음식이 좀 더 중독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 테니까 식품화학자나 향미화학자를 고용해서 사람들이 더 사도록이란 건 더 원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더 원하도록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실은 이제 그만 먹어야지라고 하는 이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을 피해서 더 원하도록 중독 상태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 말이겠습니다. 중독이라는 건 정말 중독 걸려서 말이 이상하네요. 중독적으로 뭔가를 찾아 헤매게 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 부분만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4강이 41번, 42번입니다. 사회환경과 물리적 환경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어떤 선택의 압력이 있고요. 또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환경보다 변화가 더 적다. 이 정도만 놓고 보세요.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환경보다 변화를 덜 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보세요. 물리적 환경은 변화가 덜해. 왜? 예나 지금이나 중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특성이죠.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를 해버리면 생존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 환경은요. 반대니까 변화가 잦죠. 변화가 잦다 보니까 매번 같은 행동을 해버리면 불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예시로는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 제가 늘 주먹만 내버리는 어떤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그럼 상대방이 얘 주먹만 내네? 그럼 나는 볼을 내버려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반응이 저를 앞서가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해야 돼요? 제 행동에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회적 환경이라는 건 계속 주기적으로 변화를 가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정리했어요. 물리적 환경은 잘 안 변하고 사회적 환경은 매번 같은 반응을 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변화할 줄 알아야 된다. 요 정도만 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강이 23번입니다. 화살표 다음 부분, 요 부분만 조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체가 정보 수집, 별 내용은 아니에요. 매체가 정보 수집이 어려울 수는 있어서 감시나 상호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지도자나 구조대원 군인들을 강조해서 연대의식을 구축함으로써 위안감을 주고 확신을 주고 긴장감을 감소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5강 테스트 5의 29번입니다.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인데요. 이것도 쉬워요. 겉모습이 항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바로 홈즈 나오죠. 명탐정이죠. 홈즈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진다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아니라 겉과 속 모든 사실들을 설명해 주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자의 입장에서는 겉모습에 오롯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회의론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적었나 모르겠네요. 인식론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겉모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전한 회의론적 관점을 통해서 겉과 속을 다 온전하게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바로 인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장류, 그 다음에 텃세 부리는 습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가정이 있었대요. 영장류, 인간은 텃세를 부린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인간들을 봤더니 다른 종들이랑 그냥 영역 겹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또 한번 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있어서 공간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 보면 싸울 수도 있다는 거죠. 폭력을 근데 이제 피한다는 건 이제 뒤에서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이 영역에 대한 어떤 겹침 때문에 싸움을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도.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협상, 회피, 달아나기 등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집단 사이에 싸움은 조금 드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쉽고요. 테스트 5의 34번입니다.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건강에 대한 접근법 중 생물의학 접근법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했는데 질병의 관점에서 건강을 보는 것입니다. 질병의 관점에서 건강을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리적 기능에 질병이니까 생물학적,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해서 말하면요. 건강이 나쁘면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한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어떤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생물의학 접근법이고요. 반대의 접근법이 되면 건강이 나쁘니까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가 바로 생물의학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생물의학 접근법에 의하면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의 장애를 치료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 나쁜 건강을 질병 과정으로 축소시킬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환자 사이의 치료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늘 다양성의 문제죠. 그렇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건강과 나쁜 건강의 질병 과정으로 축소시킬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예시가 바로 나와요. 질병이 아니라 만성 질환을 보라는 거예요. 만성 질환은 흔히 이제 우리가 고치기 쉽지 않고 특별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긴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몸이 좀 피로해져서 몸이 안 좋아져서 걸리는 게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생물의학 접근법에서 가면은 말이 안 되죠. 질환을 고쳐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건강은 질병 치료로 건강을 일으켜가는 생물의 의학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건강을 하게 만들어서 질병을 치료하게 만드는 것, 이런 해결책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의학 접근법에서는 만성질환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습니다. 색이 모양, 우리 일반인에게는 색이 모양보다 먼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를 딱 보면 침엽순지 화렵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초록색인지 뭐 붉은색인지 이걸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화가나 건축가 디자이너는 달라요. 역시 색과 형상을 동시에 인식한다는 거죠. 일반인은 색만 인식을 하는데 먼저 예술가는 색과 형상을 동시에 인식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작품을 봤더니 색과 형상이 둘 다 느껴진다는 거죠. 일반인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못하지만 예술가들은 둘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미적으로도 즐겁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여러 번 보지 않아도 그 메시지가 원하는 바가 좀 빨리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강의 37번입니다. 편승효과입니다. 편승효과라는 건 나 말고 다른 사람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향에 그냥 쓱 타가지고 편승한다 이 말이겠죠. 과학실험 예시 나옵니다. 빛의 속도 측정 나왔는데요. 내가 측정했더니 더 빠른 속도도 나오고요. 더 늦은 속도도 나오긴 해요.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오류, 편향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돼버려요? 내가 그냥 어련히 실수했거니 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결과를 잠재의식적으로 조정해버리는 거야. 내가 잘못했겠지, 남들이 맞았겠지 하고 이 편향된 결과를 갖다 신경 쓰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으로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편승효과 패턴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그랬으니까 내가 좀 실수했겠지 하고 남들 그냥 계산에 타버린다는 거죠. 당연히 결과는 뭐겠어요? 네가 측정한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 측정한 거를 보고할 용기를 좀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강의 39번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친숙한 제품과 생소한 제품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로 처리하는 유형이 있어요. 시각이라는 건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겠죠.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설명을 딱 들어도 친숙한 제품 어떻게 생긴지 알아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생소한 거는 이미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늦춰진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당연히 사진만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면 금방 같은 수준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거고요. 구두로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유형이면은요, 어떤 제품을 설명하면 그 안에 어떤 의미적인 내용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생소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따로 사진이 없어도 둘 다 비슷하게 평가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말만 듣고 이미지화 시키지 않고 말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상품에 대한 어떤 지식을 구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강의 40번. 모방하는 동조적 전달을 통해 협력 행동. 모방하는 동조적 행동을 통해 협력 행동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방을 통해서 협력한 행동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모방의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한번 모방 나왔죠. 어떤 비슷한 종류 회사들이 몰려 있을 때 모방이라는 건 함께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내용도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모방의 장점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건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방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방법도 되겠네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모방을 하면 금방 적응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끔은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끔은 비적응적인 어떤 모방이 있답니다. 비적응적인 부산물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좋지 않은 행동,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모방한다는 거죠. 좋지 않은 행동을 모방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나왔냐면 친사회적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비적응적 부산물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상하죠.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건 좋은 말인데 왜 이걸 비적응적이라고 했을까 했는데 뒷부분을 통해서 약간 추론을 하면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그림 때문에 화면이 좀 밀렸어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한테 유익한 일은 아니에요. 뭔가를 내어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하진 않지만 남들을 배려하는 행동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보기에는 좋은 내용이에요. 친사회적이죠. 하지만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익하지 않아.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뭔가 지출을 내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남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하는 걸 모방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마냥 좋은 행동만은 아니죠. 최고로 적응을 잘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도 모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엄청나게 좋은 의미로 쓰인 거는 아니라는 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대략 120지문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지금 총 6강인가 7강만 올리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수능 날까지 해서 10강을 계획을 했어요. 바보같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 조금 부랴부랴 해서 지금 월요일에 하려고 지금 마감을 한 것 같고,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마음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말도 빨라지고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련히 잘 여과해서 들으시니까요. 뭐 걱정은 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그 수능에서 영어 정도는 뭐 당연히 수능 대박 나기는 당연히 기원하고요. 영어 면에서는 무조건 1등급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수능 끝나고 혹시 좀 강의가 도움이 됐다, 책자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후기 이런 거 적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수고했고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화이팅! 대박!